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머릿속에 두 가지 장면이 동시에 그려지더라고요. 오, 어떤 장면인가요?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기차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회사가 자신들의 상징과도 같았던 모델의 생산 라인을 스스로 멈춰 세우는 장면. 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거대 기술 기업이 정치적인 파도에 휩쓸려서 어마어마한 계약을 포기해버리는 장면입니다. 3억 6,500만 달러짜리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이 거대한 전환에 대한 겁니다. 거대한 전환. 네. 한쪽에서는 테슬라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고 있고요. 네네.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국가 간의 관계가 흔들리면서 기업들이 그 한복판에서 뭐랄까 생존을 위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넘어서 이 두 가지 흐름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업의 거침없는 변신과 지정학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들,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미국, 캐나다까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가장 파격적인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최근 테슬라가 자신들의 상징이었던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그냥 오래된 모델을 단종시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그냥 신차 나오려나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닌 거죠. 그럼 이건 뭔가요? 이건 테슬라가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라고 세상에 외치는 것과 같아요. 아, 회사의 방향을 실체화된 AI, 즉 Embodied AI, 물리적 형태를 갖춘 인공지능 기업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이니까요. 실체화된 AI.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AI랑은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AI가 주로 데이터 속에서, 그러니까 뇌의 역할에 가까웠다면요. 네, 그렇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맞습니다. 실체화된 AI는 그 뇌에 몸을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스스로 보고 듣고 움직이면서 현실 세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거죠. 아, 몸을 붙여준다? 네. 테슬라가 새로 6개의 생산 라인을 깔아서 만들겠다는 사이버캡이라는 로보택시나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바로 대표적인 예시고요. 아하,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 속에 갇혀있던 AI를 현실 세계로 끄집어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차 한 대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봇택시 운행 수수료나 로봇 구독 서비스 같은 걸로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미 그 신호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완전 자율주행 FSD 유료 구독자 수가 벌써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와, 110만 명이요. 네, 이게 작년보다 38%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개주 경기에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듯이요. 바통을요? 네, 이제 시장의 관심과 가치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에서 AI 서비스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건 상징적인 권력 이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심지어 배를 불태우는 순간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다시는 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없애버렸다. 그만큼 절박하거나 혹은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둘 다겠네요. 네, 둘 다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일론 머스크의 더 큰 그림, 소위 일론 주식회사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테슬라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요. 테슬라, 스페이스X,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 그리고 XAI까지. 맞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5개의 회사가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네, 최근 3년 동안 이들 기업 간의 상호 제품 구매, 기술 교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수십억 달러 규모로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테슬라가 AI 기업인 XAI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면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는 테슬라의 배터리를 대량으로 사주는 식이죠. 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심지어 테슬라 임직원들이 X, 옛날 트위터 업무를 지원하는 일까지 벌어지니까요. 정말 끈끈하게 얽혀있네요. 그런데 이걸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비전 아래 여러 회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혁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보면 리스크도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머스크 본인은 이런 상호 연결성이 지정학적 리스크나 공급망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여준다고 주장하죠. 네. 실제로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죠. 머스크 한 사람의 결정이 여러 거대 기업의 운명을 동시에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오픈 AI와의 불화설을 직접 부인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투자 계획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의미심장하네요. AI 생태계의 패권을 잡기 위한 합종 연행이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머스크가 여러 회사를 엮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있다면 또 다른 기술 거인인 애플은 한 회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다른 방식이죠. 최근 시장에서는 애플에 대한 우려가 꽤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은 역대 최고였다면서요? 정말 모두를 놀라게 했죠. 직전 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48.2%를 기록했습니다. 48.2%요? 제조업에서, 특히 IT 기기 제조업에서는 거의 비현실적인 수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심지어 다음 분기에는 48%에서 49% 사이를 전망하면서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보통 메모리 가격 같은 부품값에 따라 이익률이 출렁이기 마련인데 이걸 완벽하게 통제했다는 거잖아요? 네, 역시 자체 제작하는 애플 실리콘의 힘이 결정적이었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애플 스스로는 유리한 제품 조합이나 레버리지 효과 같은 걸 이유로 들지만 네. 그 모든 것의 근간에는 바로 애플 실리콘이 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하고 생산을 통제하면서 외부 공급망 변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원가 구조도 최적화하고요. 결국 두 거인, 머스크와 애플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 변수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머스크는 여러 기업을 엮는 방식으로 애플은 한 기업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방식으로요. 미래 기술 패권은 누가 더 완벽한 통제력을 갖춘 자신만의 왕국을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나 애플이 이렇게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단순히 효율성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지정학적 리스크, 즉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져도 이 힘겨루기 한복판에선 한순간에 사업이 좌초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전장이 바로 데이터군요. 네. 당신의 데이터를 진짜로 통제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죠. 현재 유럽 클라우드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유럽 기업들이 만든 데이터인데 그걸 보관하고 관리하는 건 대부분 미국 회사라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에는 클라우드법, 클라우드 액트라는 게 있습니다. 2018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네. 테러나 중범죄 수사를 위해 미국 법무부가 자국 기업에게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라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유럽 땅에 있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네, 그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가 미국 회사면 미국 정부가 그 데이터 내놔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와, 데이터가 우리 집 앞 서버에 있든 지구 반대편에 있든 물리적인 위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법적으로 누가 그 데이터를 통제할 권한을 갖느냐가 핵심이 되어버렸군요. 네, 유럽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데이터 주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유럽의 GDPR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진정한 데이터 주권, 즉 외부의 법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소버렌 클라우드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요? 이 시장이 2025년 약 1,547억 달러에서 2032년에는 무려 8,23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예요. 엄청나네요. 최근 인도 정부가 자국 내 데이터 센터 구축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각국이 자국의 디지털 영토와 인프라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이런 지정학적 긴장이 실제로 한 기업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 사례가 있다고요? 네. 프랑스의 기술 대기업 캡제미니 이야기죠.
네, 캡제미니는 최근 미국 자회사를 즉시 분리해서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자회사가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즉 IC와 맺은 계약 때문이었는데요. 최대 3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이민자 추적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이민자 추적 감시요? 어떤 기술이었길래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건가요? 원래는 주로 빚을 갚지 않고 잠적한 사람을 추적하는 데 쓰이던 기술이었어요. 빚쟁이요? 네, 스킵 트레이싱이라는 기술인데요. 공공기록, 소셜미디어, 신용정보 같은 빅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특정인의 위치나 생활 패턴을 파악하는 거죠. 잠깐만요. 빚쟁이 찾던 기술을 이민자 감시에 썼다고요? 네, 그건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윤리적으로는 처음부터 논란의 소지가 다분했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니애폴리스에서 ICA 요원이 민간인에게 총을 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프랑스 내에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아, 프랑스 기업이 미국의 비인도적인 정책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진 거죠.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윤리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인 자존심 문제로까지 번졌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산 와인 등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황과 맞물렸어요. 타이밍도 안 좋았네요? 네, 프랑스 내에서 테슬라나 코카콜라 같은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일어날 정도였으니까요. 와, 결국 캡제민이라는 한 기업의 사업 결정이 미국과 프랑스 간의 거대한 지정학적 갈등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된 셈입니다. 들어보니 이런 긴장 관계가 비단 미국과 유럽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깝다는 동맹,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네,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가 직접 북미 통합에 균열이 생겼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할 정도입니다. 균열이요? 네, 캐나다는 전체 수출의 75%가 미국으로 향할 만큼 경제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믿었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으니까요.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돌변한 것 같은 상황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USMCA, 즉 새로운 북미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캐나다산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00% 관세요? 네. 캐나다 입장에서는 마치 윗집에 사는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앞으로 우리 집 지나다닐 때마다 통행료 100% 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 위협을 받으면 캐나다로서는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겠네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안으로요? 네, 캐나다 내부의 주와 주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들이 많은데 이걸 허물어서 내수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거죠. 아하.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이나 남미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자립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네요.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현재 캐나다의 상황을 최고의 시기이자 최악의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Best of times, worst of times. 네, 스스로의 힘으로 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 않을 거라는 의미죠. 가장 가까운 동맹마저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정말 거대한 흐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네요. 이런 큰 변화의 물결 속에서 다른 산업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특히 미디어 산업의 지각 변동 소식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스포츠 미디어 업계의 권력 지도가 바뀌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NFL이 자신들의 미디어 자산, 예를 들어 NFL 네트워크 같은 채널들을 ESPN에 넘기는 대신 ESPN의 지분 10%를 받기로 한 겁니다. 잠깐만요. 스포츠 리그가 자신들의 경기를 중계해주는 방송사의 주주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중계권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 거래를 통해 추산된 ESPN의 기업 가치가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제 NFL은 단순히 콘텐츠를 공급하는 갑의 위치를 넘어서 방송 플랫폼의 성장 과실까지 함께 나누는 동업자가 된 셈입니다.
컨텐츠가 플랫폼을 지배하는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애플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장악하는 것과 같은 미디어 업계 버전의 수직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뷰티 산업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예전처럼 단순히 소셜미디어에서 인기가 많다고 투자가 몰리는 시대는 지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JP 모건의 페이페이장 상무가 헤일리 비버의 스킨케어 브랜드 로드를 10억 달러에 매각하는 딜을 성사시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단순히 인플루언서의 팔로워 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보나요? 브랜드의 실제 수익성, 공급망 관리 능력,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까지 꼼꼼히 따지는 분별 있는 디시플린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거품이 거치고 진짜 실력을 갖춘 브랜드만 살아남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테슬라처럼 과거의 성공 공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AI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네, 그렇죠. 애플처럼 외부의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자신만의 제국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있었고요. 동시에 이 기업들의 전략 뒤에는 지정학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데이터 주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업 윤리와 국가 간 갈등까지. 이제는 기업들이 사업만 잘해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캐나다의 사례처럼 어제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 오늘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우리가 만드는 데이터,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국가 간의 동맹 관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재편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고를 때 성능이나 디자인보다 그 브랜드의 국적과 그들이 따르는 법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시대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까요?